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주요 6경기 완전 분석편을 준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첼시, 아탈란타, 스포르팅, 그리고 AS 모나코까지 각 팀의 전술 구조와 승부 포인트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데이터와 전술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 경기 결과를 예측해보시죠. 첫 번째 경기 첼시와 아약스 UEFA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입니다. EPL 강호 첼시와 네덜란드 전통의 강호 아약스가 격돌하는 흥미로운 매치업이죠.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도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주앙 페드로는 중앙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며 박스한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고 측면의 페드로 네투는 드리블 돌파와 컷인으로 공격 루트를 열어주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템포 조절과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의 중심축을 잡고 있으며 짧은 패스 중심의 빌드업으로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회피합니다. 세컨드볼 대응 속도 또한 빠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엔소와 페드로의 정교한 킥이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 운영 능력과 체력 분배가 뛰어나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약스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첼시에 비해 템포 유지와 압박 강도 면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베오르스트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가지지만 빠른 템포의 압박을 견디는 데에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울 모로의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와 파워가 부족해 EPL 수비진을 뚫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중원에서 스티븐이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 상황에서 실수가 잦고 템포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수비 라인의 높낮이 조절이 불안해 세컨드 찬스를 자주 내주며 체력 밸런스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이 경기는 빌드업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 첼시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첼시는 짧은 패스를 활용한 전환 플레이와 높은 세트피스 효율로 아약스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약스는 롱볼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와 불안한 수비 라인으로 인해 후반부에 체력 열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첼시가 중원 장악과 세트피스를 통해 점차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아탈란타와 슬라비아 프라하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입니다. 이탈리아 감각적인 전술 축구의 대표팀 아탈란타와 체코 리그 강호 슬라비아 프라하가 격돌하는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정교한 전방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의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특히 데 케텔라에르는 인버티드 윙포워드로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스카마카와의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파살리치가 세컨드 찬스를 노릴 기회를 자주 얻으며 팀은 측면 빌드업 후 중앙 전환을 통해 공격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아탈란타는 홈 경기에서 전술 완성도가 특히 높고 공간 점유와 속도 조절 능력 모두 뛰어나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더해집니다. 데 케텔라에르의 인버티드 돌파는 상대 3백 라인을 무너뜨릴 핵심 전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4-1-2 포메이션으로 수비 시 500 전환을 활용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압박 강도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코프는 전방 압박의 선봉이지만 중원 커버가 느려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프로보드는 볼을 오래 끌어 전환 템포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페이리스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은 있지만 지원이 끊기면 단독 돌파로는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릴, 콜라르, 오그부 등 수비진 다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3백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앙 공간이 자주 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압박 대응 속도와 전환 템포에서 아탈란타와의 차이가 크며 조직적인 공격 패턴을 버텨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최종 분석.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아탈란타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데 케텔라에르의 인버티드 침투와 스카마카의 포스트 플레이가 슬라비아 프라하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슬라비아는 부상 누적과 템포 저하로 인해 압박 대응이 느리고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역습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아탈란타가 홈의 이점을 살려 주도권을 쥐고 공격의 완성도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대결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와 EPL 특유의 빠른 압박과 전환 능력을 가진 리버풀이 격돌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전형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지만 중원 압박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카르트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능력은 인상적이지만 세컨드볼 연결에서 집중력이 흔들릴 때가 있고 바오야는 스피드는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 시 포백 간격 유지가 불안정합니다. 도안 리치는 미드필드에서 볼 전개를 담당하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을 때는 템포를 잃는 경향이 있어 리버풀처럼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수비 블록의 압박에 흔들리며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전방 연계가 단절돼 점유율 유지가 어려운 패턴이 반복됩니다. 홈에서는 역습 위주의 운영으로 전환하지만 EPL 상위권 팀의 템포를 감당하기엔 체력과 조직 모두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리버풀은 4-2-3-1 전형으로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템포를 핵심 무기로 합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상대 수비를 돌파하며 프랑크푸르트 좌측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로 리버풀의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에키티케는 강한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살라와의 연계를 완성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중원에서는 더블 볼란치가 템포를 조율하면서 볼 탈취 직후 빠른 전진 패스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빌드업에서도 후방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전방의 3단 전환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세트피스에서도 높은 집중력과 정확한 킥으로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이 경기는 리버풀이 전방 압박과 전환 템포에서 완벽히 앞서는 경기로 전망됩니다. 살라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비르츠의 중앙 창의력이 결합되면 프랑크푸르트의 불안한 수비 간격은 쉽게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의 속도를 활용해 간헐적인 역습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리버풀의 속도와 세컨드볼 싸움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리버풀이 전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압박 전환과 공격 템포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스포르팅 리스본과 마르세유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4-2-3-1 전형을 활용하지만 조직력과 전환 속도에서는 스포르팅 리스본이 확실히 한 단계 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르팅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되 순간적인 템포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팀입니다. 중원에서는 켄다가 볼 간수 능력과 전진 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며 곤살베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드 찬스 마무리로 공격의 날을 세웁니다. 측면의 트링캉은 드리블 돌파 후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창출하고 상황에 따라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병행합니다. 공격수들의 위치 교환이 활발해 상대 수비 라인이 정돈되기 어렵고 전방 압박 후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 상대 진영에서 연속적인 공격을 이어가는 두 번째 파도 전술이 강점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중원 장악력을 극대화하며 양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리듬감 있는 전개를 만들어냅니다. 마르세유 역시 4-2-3-1 전형으로 나서지만 전술적 짜임새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바메양은 여전히 폭발적인 침투로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 템포가 느려질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그린우드는 개인 능력은 탁월하지만 전술적 연계가 부족하고 호이비에르는 전진 패스 시도가 많지만 압박을 받을 때 실수가 잦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미드필더진의 수비 가담이 늦어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고 원정 경기에서는 초반 집중력 저하로 주도권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또한 풀백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구조 탓에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며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흔들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중원에서의 패스 템포와 전환 속도, 세컨드볼 압박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반면 마르세유는 압박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스포르팅은 홈에서의 에너지와 점유율 운영 능력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곤살베스와 트링캉의 침투가 마르세유 수비를 완전히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경기, AS 모나코와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대결입니다. 프랑스 리그왕의 공격 전개가 유기적인 AS 모나코와 EPL 특유의 전환 속도와 피지컬을 앞세운 토트넘의 맞대결입니다. AS 모나코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하며 측면의 윙포워드와 풀백이 터치라인을 타고 전진하며 짧은 원투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상대 수비 블록을 옆으로 흔들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구조적인 공격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미나미노는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오가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순간적인 침투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콜로비는 중원 빌드업의 중심으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번갈아 수행하며 전체적인 전개 리듬을 조율합니다. 발로구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공간 감지 능력을 통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모나코는 짧은 패스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경기 리듬을 바꿉니다.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빠르게 복귀해 압박 간격을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에 집중합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주도권을 잡는 운영이 특징입니다. 토트넘은 4-2-3-1 전형으로 나서지만 측면 수비의 대응 속도와 라인 유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히샬리송은 전방 압박과 피지컬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공을 받는 위치가 깊어질 경우 공격 연결이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비 시몬스는 창의적인 패스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쉽게 볼을 잃으며 전환 템포가 느려집니다. 주앙 팔리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제공권과 태클은 좋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측면 지원이 늦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측면 풀백들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허용하며 이 부분이 모나코의 주요 공격 루트와 정확히 겹칩니다.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과 수비의 연결이 느슨해 역습 대응이 늦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 토트넘은 중원 밸런스와 전환 템포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이 경기는 AS 모나코가 홈 이점을 앞세워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나미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골로빈의 템포 조절이 공격 전개를 완벽히 설계하며 발로군의 결정력이 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측면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압박 전환이 느슨해 모나코의 빠른 패턴 플레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전반부터 모나코가 주도권을 잡고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의 체력 저하로 경기 흐름은 더욱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AS 모나코가 유리한 경기 흐름을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공격력과 전술 완성도를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분투 중인 유벤투스가 격돌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팀입니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 능력으로 유벤투스의 느린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핵심 카드입니다.
호드리구는 오른쪽에서 컷인 후 중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러는 이선에서 유연한 패스 전환과 전진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중원에서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압박을 유도한 뒤 전방 침투를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며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절묘해 측면 전환 시 공간 활용이 극대화됩니다. 레알은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전방 압박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격의 완성도와 템포, 마무리 능력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는 3-4-3 전형을 사용하지만 과거 챔피언스리그 강호 시절의 전술적 안정감은 다소 떨어진 모습입니다. 데이비드는 피지컬과 위치 선정은 좋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슈팅 효율이 낮고 일디즈는 연계는 활발하나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자주 끊깁니다. 로카텔리는 중원 커버에 집중하지만 볼 소유 시 안정감이 떨어지고 패스 각도가 단조로워 중앙 전개 시 리스크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처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윙백들의 수비 가담이 늦어 측면 뒷공간 노출이 빈번합니다. 조직력의 불안정함과 템포의 느림이 맞물리며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 전환에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 분석.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 템포 조절, 공격 루트 다양성 모두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한 수위입니다. 음바페의 폭발적인 침투와 길러의 전진 패스 연결은 유벤투스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유벤투스는 전환 속도와 라인 유지에서 불안정함을 보이며 레알의 빠른 압박과 점유율 축구를 버텨내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전체를 주도하며 유벤투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내용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분석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전술의 세밀함과 경기 템포 싸움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예상 스코어를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분석 콘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분석 페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